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다른 때는 몰라도 임신했을 때 서운했던 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구보다 손주를 기다리셨을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전했다가 봉변을 당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오해도 풀렸으니 옛일은 잊고 전처럼 지내자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평생 가슴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겪은 서러움 때문에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 마음을 헤아려 준 덕에 저희 아이 100일 때도 시댁엔 연락을 안 드렸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모나게 살 거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속이 미움을 품고 겉으로 웃을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국민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가 23세 결혼을 하셨어요. 아빠가 군에서 제대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기라서 원룸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느냐 주변에서 결혼을 말렸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은 확고했어요. 어차피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거라면 혼자 힘으로 아등거리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낫다고 말이죠. 물론 당시에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거였는지 섣부른 행동이었는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밀려드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싸워나가기에 바빴지만 몇 년이 지나자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친구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월세 원룸을 벗어나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를 낳으셨거든요. 철없을 때 시작한 결혼이라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남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부모님은 그동안 하려던 일을 정리하고 도시락 가게를 차리셨어요. 두 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엔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자적인 도시락집을 만들 생각이었지만 그러기엔 경험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해서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직 사회적으로 도시락집이 그리 성행하지 않던 시기라서 안자원하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 거죠. 다들 아는 브랜드인 한솥 도시락집으로요. 부부가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의 도시락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난을 잘 치는 아빠는 잘 웃고 잘 삐지고 잘 우는 엄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골려주곤 했어요. 짓궂은 초등학생 아이처럼 말이죠. 나였다면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버럭 냈을 텐데 엄마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뭐가 즐거운지 깔깔대고 웃곤 하셨어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했으면 화가 날 일인데도 이상하게 네 아빠가 하면 그게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재밌다란 말이지. 이런 걸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건가? 암튼 난 네 아빠랑 같이 일하는 게 참 좋았어. 아빠의 장난기가 나이가 들어도 잦아지지 않았던 건
바로 엄마의 무한한 남편 사랑과 긍정적인 사고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내를 골려먹는 걸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아빠였지만 그 내면엔 순정남이 들어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분이셨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이발료를 아낀다고 집에서 아빠 머리카락을 잘라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참 누가 봐도 쥐가 파먹은 것 같은 꼴이었거든요. 어린 제 눈에 봐도 아빠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도 아빠는 엄마한테 엄지까지 치켜 세우고 칭찬을 하셨어요. 야, 당신 이러다가 미용실 차리는 거 아니야? 완전 가위손이 따로 없잖아. 어때? 머리 이렇게 하니까 나 더 잘생겨 보이지 않아? 야, 인생 역작이다. 자기야, 고마워. 도대체 어디가 멋지고 뭐가 인생 역작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한동안 그 머리로 지내셨어요. 보다 못한 단골 손님이 저희 엄마한테 제발 남편 머리 좀 어떻게 하라고 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엄마가 아빠를 이끌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게 될 때까지요. 사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잘난 형제들 틈에서 못난이 취급을 받고 자랐거든요. 저희 외삼촌과 이모는 각각 S대, Y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인물도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유독 형제들 사이에서 기가 눌려 자랐던가 봐요. 집에서는 늘 모질이 취급을 받았던 엄마한테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아빠는 세상 유일한 내 편이고 무엇보다 든든한 바람막이였어요. 비록 툭하면 골리고 눈물을 뺄 정도로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자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바람막이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겨울, 그렇게 끔찍이도 엄마를 생각하던 아빠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미 꽤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도 하고 대장암은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아빠도 엄마도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힘겨운 투병 생활에 아빠는 점점 힘을 잃어가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에 힘을 주고 아빠를 혼내셨어요. 야, 최민호, 너 나랑 우리 자영이만 두고 죽을 생각이야? 어림도 없어. 내가 그렇게 안 놔둘 거거든. 우리 모녀만 두고 편히 관 속에 들어갈 생각일랑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끝까지 괴롭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약을 쓰든 독을 쓰든 이겨내. 아빠 앞에서는 강한 척하면서도 엄마는 병실을 나와 가게를 향하는 길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직은 아빠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세상 유일한 내 편이자 친구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목숨은 인간의 의지로만은 붙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빠는 암 판정을 받고 2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보낸 엄마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아빠 암투병에 들어간 수술비며 병원비를 갚아야 했으니까요. 아빠와 함께 운영하시던 도시락집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 혼자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여자 혼자 운영하기에 벅찬 가게였지만 아빠 병원비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사람을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엄마를 도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엄마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요. 누가 너 보고 가게 일 도와달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해. 남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는데 네 스스로라도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서 집에 가. 싫어. 엄마도 알잖아.
어차피 난 공부로 안 되는 거. 그럴 바엔 엄마 옆에서 도시락 싸는 일 도울래. 글쎄, 네 도움 필요 없대도. 일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얼른 들어가. 엄마는 끈덕지게 달려드는 저를 밀쳐내며 피곤에 찌든 얼굴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셨어요. 주문 전화 받으랴, 주방에서 음식 만들랴, 홀 손님 맞으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도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저는 기어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난 할 거야. 여기서 일 못하게 하면 다른 가게에 가서라도 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일하게 해줘. 어차피 혼자 집에 돌아갈 생각도 없으니까.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집에서 편하게 있어? 난 그렇게 못하니까 싫어도 엄마가 참아. 그리고는 밀려드는 주문지를 확인하곤 포장 용기에 밥을 퍼 담았어요. 밥을 뜨면서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한테 서운해 입을 삐죽거렸더니 엄마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말없이 주방 튀김기 앞에 서서 치킨이랑 돈가스를 튀겨댔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죠. 한 사람이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며 하던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니 훨씬 일의 능률도 오르고 속도도 빨라져서 밀려있던 주문도 금세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도와 가게 일을 해보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손님을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끝도 없이 트집을 잡는 손님도 있고 평소와 똑같이 저울에 용량을 달아서 만든 튀김인데도 양이 줄었다고 화를 내는 손님도 있었거든요. 거기다 한창 바쁜 식사 시간대에 전화로 주문해서는 도시락 하나 주문하며 온갖 걸 요구하고 배달해달라는 사람, 메뉴에도 없는 구성을 요구하는 사람까지 정말 유별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이런 손님들을 상대하며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생각을 하니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진상 손님보다 더 괴로운 게 있더라고요. 바로 손님이 없는 거였죠. 장사 준비를 다 끝내놓고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이 안 오지 뭐예요. 벽에 걸린 시계의 분침이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고 저녁 시간이 되자 심장을 조이는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게를 닫을 시간이 되었고 결국 그날 장사는 공을 치고 말았어요. 주말이라 아침부터 엄마를 따라 가게로 나왔던 저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비참한 상황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장사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대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도 있잖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비가 오면 비도 맞고 해가 뜨면 햇살도 맞는 게 인생이니까. 엄마는 마치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 낯설더라고요.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파르르 화를 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는 그런 엄마가 귀엽다고 하셨지만요. 그랬던 엄마가 이렇게 변했구나 생각하니 이상하게 가슴이 찌릿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엄마 외모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만 해도 엄마 얼굴에선 늘 빛이 났었는데 지금은 삶에 찌든 사람처럼 빛을 잃고 있었으니까요. 아빠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동반자였던 엄마의 인생까지 무너지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엄마 얼굴에서 웃음을 되찾는 걸로 하겠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입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가게 일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든 엄마 가게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후발주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게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뭘 어떻게 바꿔야 매출이 늘어날까 고심하던 끝에 고등학교 졸업여행으로 갔던 일본에 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도시락 문화가 발달해 있었는데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조차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도시락과 비교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맛도 좋고 구성도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 구미에 가장 맞았던 건 바로 오니기리였어요. 초등학생이 사 먹기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격도 저렴한데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거든요. 물론 한 개로는 양이 안 차지만 토핑을 다양하게 해서 판매한다면 경쟁력이 있겠다 싶었죠.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과감하게 독자적인 삼각김밥집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엄마한테 제 생각을 말했어요. 글쎄, 그게 되겠니? 우리나라 편의점에도 삼각김밥이 있긴 하지만 그게 한 끼 식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컵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모를까. 근데 자영아, 그게 장사가 되겠니?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지금처럼 장사해봤자 빚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잖아. 뭐든 시도해서 개미지옥 같은 이 생활 벗어나고 싶어.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답을 주셨죠. 그래, 해보자.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고 이대로 가게 운영하다가는 몇 년 안 돼서 보증금까지 다 털어먹힐 게 뻔한데 뭘 망설이겠어. 삼각김밥집 하다가 가게 망하면 그땐 파출을 뛰든 마트에서 일을 하든 뭐든 하고 살면 되지. 하자. 네 아빠가 살아있었어도 해보자고 했을 거야. 그렇게 엄마와 저는 도시락집을 폐업하고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에 나섰어요. 삼각김밥에 맞는 김을 찾아내고 거기에 알맞는 토핑을 개발하기까지 꼬박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 가게 리모델링도 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들어가는 꽃 같았던 엄마 얼굴에 생기가 오르고 열정이 솟아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시작한 무모한 도전은 가게 오픈과 함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삼각김밥 전문점이라는 생소한 가게였지만 일단 가격도 도시락에 비해 저렴하고 누구나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접근도는 높은 분야였죠. 삼각김밥 속에 재료를 넣는 방식에서 탈피해 삼각김밥 위에 토핑을 올려 보다 더 맛깔스럽게 보이도록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도 꽤 좋더라고요. 처음 오픈을 하고 며칠간은 가게 쇼윈도에 진열한 제품을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나 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렴한 가격이 가게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제대로 해낸 거예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은 호기심에 하나씩 사가기도 하고 식사 대용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은 1인당 2개 정도를 구입해 갔어요. 그래봐야 하루 판매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오픈을 하고 한 달가량은 적자 신세였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학교나 회사 등에서 도시락 또는 간식 대용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모 연예인의 팬들이 저희 가게 삼각김밥을 조공용 도시락으로 보내면서 대량 주문이 이어지게 되었죠. 오픈 3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서자 해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제품 개발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인물은 언제고 썩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기존 메뉴와 더불어
시즌 한정판을 만들어 판매했고 그게 제대로 먹히더라고요. 그 시즌에만 판매하는 희소성이 높은 제품이라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한 1년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판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고 빼야 할 품목과 더 첨가해야 할 품목이 뭐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도시락집을 할 때는 매일 똑같은 메뉴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흥분이 되더라고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엄마와 저는 쉬는 날도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지내야 했지만 손님이 없어서 넋놓고 가게에 앉아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대량 주문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가게는 그리 바쁘지 않아서 주변 상인들 중에는 그렇게 장사해서 돈을 벌겠냐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가격도 이렇게 저렴한데 손님 수가 이 정도면 이거 어디 남는 거나 있겠어? 차영아, 너 이러다가 이 엄마 가게 말아먹는 거 아니니? 아줌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지금이라도 예전 도시락집으로 다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면 그 브랜드 아니어도 요즘엔 도시락 프랜차이즈가 많잖아. 아줌마, 저희 장사 잘 돼요. 매출도 도시락집 할 때보다 훨씬 늘었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주변에 홍보나 잘해주세요. 아주머니는 제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는지 걱정스런 표정을 지우지 못했어요. 장부를 까보일 수도 없고 답답하더군요. 장사는 노력과 더불어 운도 따르기 마련이라고 1인 가정이 늘기 시작하면서 가게 매출은 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혼자 사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중에는 미래의 제 남편이 될 사람도 있었고요. 남편은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살아서 그런가 퇴근길에 자주 들러 저녁밥 대용으로 삼각김밥을 사가곤 했어요. 어찌나 취향이 대쪽 같은지 매번 똑같은 제품만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신메뉴를 추천했더니 그때부터는 그 신메뉴만 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뭐 아니면 도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질리지도 않나? 어떻게 매번 같은 것만 주구장창 사가지? 제 눈에는 참 신기했는데 엄마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나 봐요. 저 사람 말이야, 네 아빠랑 닮지 않았니? 생김새 말고 하는 행동 말이야. 네 아빠가 꼭 저랬거든. 뭐든 하나밖에 몰라. 과자도 한 가지 종류만 먹고 우유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이는 사람 같았다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저희 아빠랑 닮은 구석이 참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매일 같은 시간 저희 가게를 찾아와 같은 메뉴를 사가는 이 남자한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늘 깔끔한 차림을 하고 있지만 가만 보면 옷도 매번 비슷한 디자인이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한결같은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든 지 2년쯤 됐을 무렵 처음으로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왔더라고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스타일에 놀라기도 했지만 바뀐 모습이 꽤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오늘은 스타일이 많이 다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자 남편은 수줍게 웃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요. 제가 올해 짝사랑해온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이상하던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남자를 좋아했던 것도 아닌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왠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프로포즈 하러 가시려면 바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고는 남자를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몇 초 정도 눈이 마주친 상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팍 치더니 속삭이듯 그러시는 거예요. 으이구, 눈치 좀 챙겨. 이 남자가 지금 너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잖아. 아, 그제야 남자가 짝사랑해온 상대가 나였음을 알게 된 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가 등 떠미는 바람에 남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가게 된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애꿎은 커피만 홀짝 댔어요. 그러자 남자는 사실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그 마음을 저희 엄마한테 들킨 지는 꽤 됐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렇게 꾸미고 온 것도 저희 엄마한테 제 취향에 대해 조언을 듣고 바꾼 거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저희 엄마랑 한통속이었다는 얘기였어요. 그제야 엄마가 유독 저한테 이 남자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두 사람이 만든 올가미에 사로잡힌 기분이 들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이 없진 않아서 사귀자는 남자의 말에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생애 첫 연애는 1년 뒤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남편을 따라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집 규모를 보고는 이 결혼을 물 건너 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살더라고요.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았죠. 일단 집 규모가 우리 집과는 너무 달랐고 사는 동네 수준도 너무 달랐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집 분위기에 현관에 들어서던 순간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했어요. TV나 영화를 제외하곤 대저택에서 가사도우미를 쓰며 사는 집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당장이라도 물잔에 든 물을 뿌리거나 봉투를 던지며 이 결혼은 반대라고 할 것 같았던 시부모님이 의외로 쉽게 결혼 허락을 하셨거든요. 아직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이러시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특하네.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도시락집에서 일을 했다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속이 깊고 착할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달리 참하고 생각도 바른 사람이구만. 그래, 결혼은 언제가 좋을까? 기왕이면 오래 넘기기 전에 하는 게 좋겠는데 말이야. 첫 만남 자리에서 결혼 날짜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결혼을 시키실 생각인 것 같았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엔 일반적인 수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황이 이상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나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이런 의구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도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상진 씨, 정말 우리 결혼하는 거야? 솔직히 난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아니, 왜 나를 며느리로 들이시지? 혹시 자기 부모님이 우리 집 사정을 잘못 아시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도시락집이 아니라 도시락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걸로 잘못 아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남편은 껄껄대고 웃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나 하자. 아, 따로 혼수 준비할 필요 없어. 오피스텔에 어지간한 건 다 있으니까. 남편과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해서 따로 신혼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제가 알던 일반적인 오피스텔이 아닌 독립된 방에 꽤나 큰 거실까지 있는 집이라서 일반 아파트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집이었어요.
집안엔 이미 침대부터 가전제품,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고가의 제품으로 풀세팅이 돼 있어서 제가 혼수를 마련할 필요조차 없었죠. 그런데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이모는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신혼집을 오피스텔로 해줬다고? 세상에, 있는 돈들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맞네. 얘 차영아, 너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 집인지 알기나 하니? 그런 집에서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해줬다는 건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하긴 애초에 네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가는 것도 웃기긴 하지. 네가 학벌이 있니? 집에 돈이 있기라니. 도대체 그 남자는 어떻게 구워 삶은 거니? 그 비결이나 들어보자. 아니, 그렇잖아. 명문대 나온 내 딸도 고작 회사원이랑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준재벌집에 시집을 간다는 게 말이 되니? 너 혹시 혼전 임신이라도 한 거야? 애로 그 남자 발목 잡은 거냐고. 이모는 마치 죄인 추궁하듯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소리를 빽 질렀죠. 이게 지금 무슨 개소리야. 뭐? 애로 남자 발목을 잡아? 그건 언니 네가 형부 꼬실 때 한 짓이잖아. 부잣집 아들이라고 몸 던져서 결혼한 건 너 아니냐고. 그랬다가 형부집이 쫄딱 망한 거 알고 애를 치우니마니 울고 짰던 거 나 똑똑히 기억해. 지가 그렇게 사니까 멀쩡한 내 딸까지 그런 줄 아는 모양인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그랬어. 어디 내 딸을 너 같은 더러운 인간이랑 동급으로 봐. 기도 안 차네 정말. 우리 차영이는 그 집 아들이 2년이나 목매달고 따라다녀서 결혼하는 거야. 그 집에서도 내 딸 데려가라고 어머니 자리가 직접 나 찾아와서 결혼 서두르자고 한 거라고.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당장 알았으면 내 집에서 사라져. 엄마는 이모 등을 문 밖으로 떠밀고는 현관문을 걸어 잠궜어요. 엄마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MSG가 섞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신데렐라 스토리 같았던 제 결혼식은 주위의 시기와 부러움 속에서 잘 진행되었고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테스터로 집에서 임신 확인을 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보니 임신 7주차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그때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영상통화로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말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예정보다 출장이 길어지는 바람에 통화상으로 전달하게 되었죠. 남편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춤까지 춰댔을 정도로요.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웃고 환호를 지르던 남편이 순간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는 일단 말하지 마. 내가 가서 같이 말씀드리게.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사연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우리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다면서 명품관에서 사온 가방을 선물로 주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하는 백이라서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어머, 사부인께서 임신 선물을 사오신 모양이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알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간단한 인사도 없이 쌩하니 가게를 나가버리셨어요. 엄마도 저도 당황해서 왜 저러시나 의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직 출근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침대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하다 혹시 남편이 출장해서 일찍 돌아왔나 싶어 달려나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순간 현관문 틈으로 손이 확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낚아채지 뭐예요. 그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은 채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와선 바닥에 저를 내던졌어요. 이 년이 아주 여우 같은 년이었네. 뭐? 임신을 해? 거지 같은 집구석 출신이라 하고 다니는 꼴도 가관이구나. 어디 감히 몸을 함부로 내돌리고 다녀?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 것이지.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농락해? 어디 뚫린 입으로 짓거려봐. 그 애 애비가 누군지 말하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애냐뇨? 당연히 상진 씨 아이죠. 뭐? 이게 끝까지 날 속이려 들어? 야 이년아, 너 지금 그 말 실수하는 거야. 왠지 알아? 내 아들은 고자니까. 너 무정자증이라고 들어는 봤니? 내 아들이 바로 무정자증이라고. 청자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하니? 네가 동정녀 마리아라도 돼? 시도 없이 임신을 하게? 긴 말 않는다. 당장 너 이 집에서 나가. 상진이 오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입 쳐닫고 죽은 듯이 기다려. 알았어? 박 기사, 얘 당장 짐 싸서 지네 친정으로 보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기사를 시켜 제 짐을 싸게 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친정으로 쫓겨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그런 건지 통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한 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가게까지 달려가 저희 엄마한테 쌍욕을 퍼붓고 가게 집기를 다 때려 부쉈더라고요. 그 바람에 오픈하고 얼마 안 된 시간이었지만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봉변을 당하고 집으로 온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와 있는 저를 보고는 한숨을 삼키셨어요. 그리고는 괜찮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죠.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 나는 알아.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아무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자는 거야. 알았지? 엄마, 나 정말 외도한 적 없어. 뱃속에 이 아이 상진 씨 아이 맞다고. 알아. 내가 네 엄마인데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니? 오해는 곧 풀릴 테니까 일단 아무 걱정 말고 누워. 너도 너지만 뱃속에 아기 생각을 해야지. 엄마 말대로 아기 걱정이 돼서 저는 제 방 침대에 몸을 이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아까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되더니 여전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말만 듣고 남편도 나를 의심하는 건가 싶어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몇 시쯤 됐을까요? 밖에서 요란하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닐까 잔뜩 겁을 집어먹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제 방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대로 저를 끌어안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리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죠. 남편은 대학에 들어가던 시점부터 맞선 시장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재력도 재력이지만 제 남편이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딸 가진 집에서 꽤나 탐을 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몇 번 선자리에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 만난 여자들을 보고 한 가지 확신이 섰다는 거예요. 애정도 없고 사랑은 더더욱 없는 이런 여자들과 살 바엔 차라리 독신으로 살겠다고요. 그래서 자기 집 건강을 살펴주는 주치의한테 찾아가 부탁을 했다더군요.
자기 부모한테 자기를 무정자증인 걸로 해달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 남편을 조카처럼 예뻐하셨던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주었고, 그때부터는 정략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대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결심했던 남편이었지만 저희 가게를 드나들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를 부모님께 소개를 한 거였죠. 무정자증으로 결혼도 안 하고 살겠다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제 처지를 알면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들을 총각 귀신을 만드느니 마음에 차지 않는 애라도 며느리로 들이는 게 낫겠다 싶으셨던 거였죠. 그러다 제 임신 사실을 듣고는 그렇게 광분하셨던 거예요.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가 화를 낸 사정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저와 저희 엄마한테 한 짓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며칠 뒤 남편과 저는 시댁에 찾아가 한동안 감추고 있던 남편의 거짓말을 털어놓았고, 시어머니는 그 얘기에 뒷목을 잡으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가 제게 저지른 짓을 알고 있는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2번은 안 참을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아버님한테 사과드렸으니 제 아내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제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얼마 뒤 저를 찾아와 그러셨거든요. 출산을 하거든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를 아직도 의심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앞으로 시댁과 절연을 선언했고, 이듬해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 100일 잔치를 치를 때도 시댁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님이 금일봉과 유아용품을 보내셨지만 그대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날 밤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우리 사는데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아이한테 할아버지 노릇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아버님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저도 아버님까지 밀쳐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상황이 좀 다르죠. 제가 당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과는 여전히 절연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의심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사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감옥의 문을 열어드릴 생각은 없답니다. 먼 훗날 지금의 상처가 조금 아문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댁과의 질기고 질긴 악연을 떨쳐버리고 지금은 고즈넉한 바닷가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시댁 식구들 모두와 앙숙으로 지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시아버님만은 유일하게 제 편이셨죠. 저는 남편과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어요. 저는 당시 작은 가죽 가방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다 저를 평소 좋게 보셨던 사장님이 다리를 놓아주셨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제 가정을 갖는다는 것에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저는 아빠 손에 맡겨졌다가 아빠마저 바로 재혼을 하면서 버려지다시피 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다 보니 가족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을 제 부모처럼 모시고 남편 내조도 성실히 하며 아이도 둘, 셋 정도 낳아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내조를 하겠다는 저의 생각을 아주 좋아했어요. 집안 살림을 모두 제게 맡기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막상 일을 그만두자 툭 하면 제게 푸념을 털어놓거나 볼멘 소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전가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다니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두거나 연락 없이 잠적해버리고는 했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우리는 항상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 힘들 때는 시아버지가 조금씩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돈이 바닥을 보일 때면 남편은 제가 무직인 탓을 하고는 했어요. 결혼 전과 확연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부채질을 한 몫도 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온갖 이유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바쁜 분이었거든요. 시누들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는 어머니와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성껏 시댁을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에게는 제가 부모와 연도 없이 산 것이 큰 흉이었지만 아버님에게는 제가 더 안쓰러웠던 이유가 됐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일을 안 하고 살림에 매진하는 저를 시어머니는 능력 없다고 무시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덕분에 집에 항상 온기가 돌고 청결하다며 좋아하셨었죠. 이렇게 저를 대하는 두 분의 온도차는 극과 극이었어요. 어쩌면 매번 저를 감싸고 도는 시아버지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더 미워했을 수도 있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이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도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고 중간 역할을 못했던 아버님께 원망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고생한 아내의 마음을 돌봐줄 시간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서로 가까워질 시기를 놓쳤던 거예요. 어머님은 이혼을 생각했다가도 아버님의 수입이 적지 않자 그걸로 나름 위안을 삼으며 살아오신 것 같더군요. 아버님이 제가 말씀하신 건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어요. 별 볼 일 없던 아버님께 당시 유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신을 모시라는 친엄마 때문에 와이프가 고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견할 수가 없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약속대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셨고요. 그 돈으로 사업을 바로 시작했고 운 좋게 아버님의 사업은 잘 흘러갔지만 집에서는 항상 외롭고 쓸쓸한 외톨이 같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자식들은 자신을 돈 버는 기계처럼 재촉하기만 했고 얼마를 갖다 줘도 만족을 못했대요. 아버님이 정작 이혼을 하고 싶어도 3명의 자식들이 영 인간구실을 못하니 그것도 마음이 쓰여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하시더군요. 장남이었던 남편은 진득하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핑계는 항상 그럴듯 했었죠. 회사가 자기와 맞지 않네. 회사 사람이 불편하게 하네. 아버님처럼 자신은 사업이 맞을 것 같네 등등.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그만둬버리기 일쑤였어요. 밑에 첫째 동생인 시누이는 일찍이 고등학교 때 혼전 임신으로 사고를 쳐서 속으로 엄청 썩였고요. 애도 낳았겠다. 결혼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애아빠와 헤어지고 그 뒤로도 남자를 손바닥 뒤집듯이 갈아치우면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애아빠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시누이는 슬퍼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귀찮게 구는 애가 없어졌으니 더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뒤 한 번도 아이를 만나러 가거나 소식을 물은 적도 없다더군요. 작은 시누이 역시 대단한 인물의 소유자였어요. 돈으로 속을 가장 많이 썩인 장본인이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사치에 눈을 뜨면서 돈이 생기는 족족 취장하는데 다 써버렸던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님이 화가 나 용돈을 끊어버리니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해결한 것도 아버님이셨죠. 그때 머리가 금방 휘어버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그런 못난 자식들이 셋이나 되는데 시어머니는 방관자처럼 손을 놓고 있었고 오히려 넷이서 아버님을 은근히 왕따시켰나 보더군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함 그 자체였던 아버님은 사업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그때 마침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그 회사에서 그나마 6개월 정도 일했을 즈음 저와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었죠. 결국 남편은 그 벌은 누구 못 준다고 그 직장마저 인연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해버리기는 했지만요. 가장이 되어도 뭔가를 시작했다가 금방 끝내버리기를 계속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무직인 탓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다시 일을 하려고 아예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게 싫으면 직장을 다시 구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 복직에 가장 회방을 놓았던 건 시모와 두 시누이였어요. 특히 시모는 제가 일도 안 하고 능력 없다 하면서 온갖 잡일에는 저를 꼭 불러다 일을 시키고는 했어요. 예, 나 저기 준호 엄마랑 일본 좀 갔다 올까 하는데 말이야. 네가 여행사랑 이것저것 좀 알아봐라. 저 지금 이력서 쓰는 중인데요. 이력서는 뭐 하루 종일 쓰니? 그런 거 후딱 빨리 써버리고 내 여행 좀 알아보라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모 팔순잔치 크게 한다고 했잖아. 신경 쓸 거 많은데 취직은 무슨 취직이야. 너도 눈치가 있으면 집안에 이렇게 큰일이 있으면 애지가 아니 마무리 해놓고 일을 찾던지 하지. 참. 기호 씨가 다음 달로 실업급여가 끝나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저라도 일을 좀 해볼까 해서요.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내 아들 흉보는 거니? 걔가 지금 노는 걸로 보여.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자고 큰 그림 구상 중인 거잖아. 네가 지금 나가서 1,200 번다고 살림이 나아지니? 그렇게 힘들면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너 이뻐하시잖니? 아버님이 도와주시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도와주시면 계속 의지하게 될까 봐서요. 저희도 결혼한 성인인데 이제는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저희 몫은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관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니? 저도 기호 씨가 그렇게 빨리 일을 그만둘 줄 몰랐어요. 딱히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서라도 제가 복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 집에 큰일 앞두고 무슨 복직 같은 소리야. 이렇게 시모는 앞뒤가 안 맞는 말들로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어요. 시모의 팔순이 끝나자 또 다른 일들로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더군요. 이번 김장 때 한 일주일 창원 친척댁에 네가 내려가서 일손 좀 거들어라. 갑자기 김장이요? 저 다음 주부터 면접 약속이 몇 군데 좀 잡혀 있는데요. 드문드문 면접이 있고 지금 계속 다른 연락도 기다리는 중이라 창원에서 일주일이나 머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 얘 좀 봐라. 그럼
지금 허리 안 좋은 내가 가서 하리? 우리 며느님이 면접 보셔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못 간다고 하면 창원집이 퍽 더 좋아하시겠다. 거기 12남매에다가 그 자식들, 그 밑에 손주들 것까지 다 해서 하루 이틀에 못 끝내는 거 너도 알잖아. 아무리 다들 와서 거들어도 일주일도 모자라는데 그 면접이고 뭐고 나중에 또 보면 되잖아. 1년 중 김장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어딨다고. 너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러고 창원 안 내려가고 그 면접 똑 떨어지면 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려고 그래. 거기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올 수 있는 직장이야. 그게 아니라 저희 정말 조만간 장고 바닥나요, 어머니. 진짜 이제는 저라도 일 시작해야 돼요. 몇 번을 말해.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니네 몇 달 생활하는 건 충분히 주시고도 남는 분이잖아. 가서 또 며느리 애교 보여주면 척척 내놓으시겠지. 시모는 아버님이 저를 예뻐하는 것조차 시기하고 질투해 항상 곱지 않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저는 잡혔던 면접 일정을 일일이 연기해야만 했고 몇 군데서는 응시자의 태도가 아니라며 아예 일방적 취소를 하기도 했어요. 당연한 거죠. 결국 또 취업하는데 발목이 잡히고 만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아버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약간의 도움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혜주야, 내가 더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애먼 너만 데려와 고생시키는구나. 기어 그놈의 자식 생각하면 정신 차리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네가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워서 안 도와줄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 기호 불러다가 크게 혼내주마.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아버님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을 뿐이었죠. 언제나 한결같이 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창원에 김장을 하러 일주일 넘게 저 혼자 갔을 때 허리가 아프다던 시모와 두 시누이가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는 취업하려고 잡은 면접들도 다 취소하고 창원까지 내려가 김장했는데 왜 아가씨들이랑 제주도에 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뒤가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따지듯이 묻니? 하필이면 진아가 그때로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놨고 취소 환불 다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 온 거야. 누군 좋아서 간 줄 아니? 아가씨 SNS에서 봤어요. 좋은 호텔, 좋은 레스토랑, 좋은 곳만 다녀오시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주 걔는 눈치 없게 그런 걸 또 왜 올려갖고. 아무튼 이왕 간 거 그럼 넌 우리가 시무룩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이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었던 곳 면접까지 다 취소하고 가서 한 김장인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여행 가신다고 저 혼자 그 먼 창원을 보내셨잖아요. 조금 서글퍼서 그래요. 서글픈 것도 많다. 너 진짜 서글픈 게 뭔 줄 알아? 기호 할머니가 나한테 시집살이 시켰던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이가 갈려. 여자랑 겸상하면 재수없다고. 난 밥도 항상 나중에 다 먹고 남은 거 먹게 하고 산딸 다 돼서 애가 나올랑말랑 아파 죽겠는데 산부인과 남자의사 앞에서 다리 벌리고 있는 거 보기 흉하다고. 어떻게든 애 셋 다 집에서 낳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디? 너 내가 진짜 쉽사리가 뭔지 보여줄까?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 당하셨었다면서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내가 널 언제 미워했다고 그러니? 남들이 들으면 날 진짜 나쁜 시애미로 알겠네. 아, 그거 혼자 김장하러 한번 갔다 왔다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내 앞에서 시집살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원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나? 너 기호도 이렇게 잡니?
저는 더 이상 시모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끝냈어요. 만약 시누이들이 시집에 가서 저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과연 시모는 가만히 있을까요? 하지만 제 악몽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저는 그 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아주 예전에 둘째 시누이가 아버님이 용돈을 끊어버려서 급하다며 제게 500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당장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아가씨, 혹시 전에 저한테서 빌려간 5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일부라도 조금요. 그거요? 나 지금 돈 없는데? 이래저래 지금 저희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상황은 나도 안 좋아요, 언니. 아빠가 용돈 줄인 다음부터 나도 맨날 적자라고요. 500이 어딨어요. 500원도 없을 판인데. 그런데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빌려갈 때 급하다고만 하시고 말을 안 해주셨어요. 네일샵이랑 마사지샵 회원권 끊었는데요? 네? 500만 원을 다요? 언니는 집에만 있으니까 요즘 밖에 물가를 모르나 보다. 젤네일 한 번 꾸미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아가씨가 급한 사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빌려드린 거고요. 맞아요. 나 그때 엄청 급했어요. 당장 소개팅이 연달아 3개나 잡혀있고 친구들이랑 발리 놀러 가기로 했는데 최소한 꾸미기는 해야 되잖아요. 언니, 그거 500만 원 해봤자 얼마 안 돼요. 2군데 다 회원권 연장하면 1달 반도 못 쓴다고요. 그 돈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오빠도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이 일 저 일 저한테 시키셔서 딜레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버님 눈 마주치기도 죄송해요. 당장은 생활비 내야 되는데 아가씨는 그걸로 회원권을 끊었다뇨.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주는 돈을 반에 반도 안 되게 줄여버렸는데. 내가 아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오히려 언니가 돈 필요하다고 그러면 덥석덥석 주면서 왜 친딸이 궁금하다고 그러면 저렇게 짜게 나오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딸이 바뀐 건지 참나. 언니, 나도 어이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요? 엄마가 언니 머리채 잡아다가 뭐 이것저것 시킨 것 마냥 말하네요. 아, 알았다. 그때 우리 제주도 가고 언니 혼자 창원 가서 김치한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우리 엄마 흉을 보는 거예요?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리고 언니 그때 김치한 걸로 두둑히 가져다 든든히 먹었잖아요. 누가 보면 공짜로 데려다 일 시킨 줄? 제가 그때 면접 잡아놓은 것까지 다 취소해가며 김치했던 거예요. 지금 오빠가 쉬니까 저라도 일을 하려고 이력서 내고 면접 잡았던 건데. 그럼 그 불만을 일 안 하는 오빠한테 가서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내가 뭐 오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니 남편이잖아요. 알아서 잘 간수해야죠. 아무튼 500만 원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을게요. 나도 지금 빠듯해요.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네?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일만 중요한 거고 이유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걸 보니 모녀가 맞더군요.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결혼 전만 해도 한 가족처럼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가 있는지요. 그 이후로도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요구가 많았고 간간히 내고 있었던 이력서들은 아예 탈락되거나 면접 후에 저를 채용하지 않더군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긴 했지만요.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나마 했던 격리일 역시 회사에서 인정받기에는 터무니없이 짧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제 자존감은 계속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과도 너무 헤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남편과 당장 헤어진다고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거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비웃을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호는 내 새끼지만 내가 봐도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구나. 오히려 피 안 섞인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혜주야, 조금만 더 견뎌줄 수 없겠니? 너한테 정말 좋은 날이 올 거야. 내 말 믿어. 매번 아버님한테 도움만 받고 제대로 뭘 해드린 게 없어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시며 자신을 봐서라도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부모가 없는 저와 제대로 된 가족이 없는 아버님이 어쩌면 서로에게 인간적인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제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겠다 싶은 순간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나더군요. 어느 날 큰 시누이가 제게 당연히 맡겨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언니, 애 안 낳을 거죠? 아니, 못 낳는 건가? 아무튼 애 좀 맡아줘요. 애요? 갑자기 무슨 애요? 내 딸이요, 승아. 승아요? 걔는 애 아빠한테 가 있다면서요. 그 사람 죽었대요. 승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보고 갑자기 데려가라잖아요. 짜증나게. 애 아빠가 죽어요? 왜요? 아, 몰라요. 아무튼 언니가 승아 좀 맡아서 키워줘요. 난 애랑 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거리 나앉게 둘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왜 맡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밖에 없어요. 저는 일하잖아요. 그것도 3교대. 애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지. 그게 뭐 같이 사는 거겠어요. 언니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애도 없잖아요. 언니 애라고 생각하고 키워줘요. 애 봐주면 내가 아빠한테 잘 얘기해서 언니 100이나 200 정도는 주라고 할게요. 아빠가 또 언니면 끔뻑 죽잖아요. 어머님도 집에 계시고 둘째 아가씨도 지금 일 쉬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저희 집으로 아이를 보내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다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애보다 엄마 진짜 잘못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이주 걔가 뭘 알아요? 아직 20대인데 무슨 애를 키울 줄 알겠어요. 지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애한테. 언니 말처럼 이주 지금 잠깐 일 쉬고 있는 거지 곧 일도 시작할 테고. 마침 오빠도 집에 있겠다. 언니랑 오빠가 친자식처럼 키워달라고요. 부탁이 아닌 명령조의 시누이 말투에 한번 놀랐고 시댁에서 저를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2번 놀라게 되더군요. 하지만 여태껏 얼굴도 본 적 없는 아이를 제가 갑자기 맡아서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해서 승아 봐주는 돈 언니 주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뭐 계속 언니한테 맡아달라고 하겠어요? 나도 새로 결혼도 하고 자리 좀 잡으면 알아서 데리고 갈게요. 아이 얘기 다른 가족들도 알아요? 엄마랑 이주는 알고 아빠는 요즘 집에서도 통 얼굴을 못 봐서 말 못했어요. 참, 오빠한텐 얘기하니까 데리고 와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던데 괜히 언니만 좀 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기호 씨가 상관없다고 그랬다고요? 네, 오빠 완전 쿨하던데. 아빠한테 돈 받아서 주겠다니까 엄청 좋아하던데요. 언니도 좀 쿨해집시다. 엄마랑 이주도 당연히 언니가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자기가 사고 쳐서 낳고는
정없이 보냈던 딸을 애 아빠가 없으니 다시 데려와 저보고 키우라 하는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며칠 뒤 신우이는 승아와 캐리어 하나를 갖고 왔어요. 승아야, 여기 있는 외숙모가 이제 널 돌봐줄 거야.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 잘 듣고 얌전히 굴어. 아니다. 외숙모한테 엄마라고 해도 돼. 아빠 죽은 거 너도 알지? 그런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널 나한테 버린 거야. 그런데 네가 사고치고 말썽 부리면 내가 또 널 갖다 버릴 거야. 알았지? 저는 신우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고작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하다뇨. 승아는 바뀐 환경에 낯선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얼어 있었어요. 하긴 갑자기 아빠도 없어지고 어릴 때 헤어져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엄마라는 사람한테 끌려왔다가 지금은 외숙모랑 지내라고 하니 어른인 저도 머리 아픈데 그 어린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승아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슬픈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승아를 보니 어릴 때 부모님 이혼 후 오갈 데 없이 방황하던 저 같아서 울컥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저 신우이는 정말 죽을 만큼 싫지만 이 어린 아이가 뭔 죄가 있겠냐 싶은 약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신우이는 얼른 떼어놓고 가고 싶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저 지금 출근하러 가야 돼요. 제가 바빠도 얘 전학수속은 며칠 내로 해놓을게요. 그냥 언니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시면 돼요.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바른 아이로 키우겠다는 부담 전혀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기본만 해주세요. 알았죠? 아가씨, 잠깐만요. 왜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라뇨. 내가 애 이야기 꺼낸 지가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맞겠다고 대답한 건 아니었잖아요. 오빠랑도 그날 이후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다고요. 언니, 여기 가장인 오빠가 괜찮다는데 진짜 자꾸 왜 이래요? 얘가 다 큰 성인도 아니고 그냥 밥만 잘 먹이면 되는 애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면 아가씨가 키우면 되잖아요. 며칠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아가씨 애를 키우라뇨. 신우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더군요. 언니, 혹시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 돈이요? 아빠한테 돈 더 받아달라는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 우선 주는 대로 받다가 너무 힘들면 내가 언니한테 돈 많이 주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아가씨, 아버님은 갑자기 무슨 죄예요? 어려서 헤어진 손녀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그 양육비를 아버님한테 전가하다뇨. 언니, 좀 주제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빠예요. 딸년이 지금 없던 애가 생겨서 죽겠다는데 그거 못 본 척 하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빠 생각보다 훨씬 돈 많아요. 우리한테 안 내놔서 문제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빠가 언니 예뻐하는 거. 그게 아니라 모르겠고 나 지금 진짜 가야 된다니까요. 잘 부탁해요. 아가씨, 아가씨. 신우는 언제 불렀는지도 모르겠는 집 앞의 택시에 낼름 올라타서는 쏜살같이 사라지더군요. 전 넋이 나간 얼굴로 택시 뒤 꽁무니만 보고 있다가 승아 생각이 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무릎을 감싸 안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구석에 숨어 있더군요.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미칠 것 같았어요. 어린 채가 거기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그 아이를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여태껏 선한 일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는데 우는 아이 앞에서 마냥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승아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니 같이 울음을 터지고 말았어요.
승아라고 했지? 외숙모 이름은 한혜주야. 우리 처음 보는 거지? 네. 너가 돌아가신 아빠랑 산 이후에 외숙모가 여기에 시집 온 거라서 우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네가 되게 반갑다. 기분이 참 이상해. 저는 그럼 이제 외숙모랑 사는 거예요? 여기 외삼촌도 이따 오실 거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다른 이모도 만나봤니? 아니요. 엄마가 바로 차 타고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가 앞으로 살 집이라고 하면서. 아까 외숙모가 좀 큰 소리 내서 놀랐지. 미안해. 네가 있다는 걸 잠깐 잊고 있었어. 나도 워낙 어릴 때 그분들이랑 헤어져서 만나도 하나도 기억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승아야, 그냥 우리 뭐든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나 사는 날들 모두 그냥 전부 처음 하는 것들이구나 하고 생각하렴. 네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새 친구들과 어색했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졌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승아는 엄청 착한 아이였어요. 제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혜주야, 승아가 정말 그 집으로 간 거니? 네, 아버님. 지금 옆에 있어요. 아휴, 세상에. 내가 요즘 좀 바빴더니 지나 걔가 사고를 단단히 쳐놨구나. 승아를 왜 거기에다 데려다 놓은 거야? 저도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참 착해요. 내가 죄인이다 해줘야. 네가 뭔 죄가 있다고 이 집에 들어와 낳지도 않은 애를 키우게 된 건지.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자식 농사를 아주 잘못 지은 거지. 아버님, 그런 말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당황스러워서. 아버님이 쩔쩔 매는 모습이 수화기 너머로도 보이는 것 같아 눈을 찔끔 감아버렸어요. 저녁이 되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얘야? 네가 승아야? 안녕하세요, 외삼촌. 맞아. 내가 네 외삼촌이야. 그래도 너 덕분에 외숙모한테 잔소리는 좀 덜 듣겠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맨날 나한테 잔소리 하잖아. 실업급여는 끝나가고 취업은 힘들다고. 애 맡아주면 아빠가 돈 준다 그랬다며. 이제 합당한 이유로 아빠한테 돈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 여보, 그게 지금 당신이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아이 빌미로 돈을 더 받을 생각이나 하다니 당신이 사람이야? 말 좀 가려서 하자. 애 앞에서. 남편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승아가 눈치를 또 보는 것 같아 저는 방으로 데리고 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잠에 들었어요. 승아는 정말 착하고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아이였어요.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칫밥을 줬는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알아서 하더군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서서히 저와 승아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참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비록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에 느껴보지 못한 많은 감정들이 오가더군요. 말로 형용하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승아도 제게 많이 의지하는 것이 차츰 보였어요. 남편과 시댁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승아가 제 하루의 원동력이 되어주더군요. 시누이나 시모는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더군요. 그런 것들을 남편 역시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로지 아버님만이 저와 승아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췌장암 말기로 손을 쓸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버님,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아버님이 왜?
혜주야, 인생 참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병으로 죽게 됐다니. 아버님, 희망 잃지 마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네? 큰 병원은 지금 벌써 몇 군데 돌았다.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살 확률은 아주 적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구나. 나 그렇게 추잡스럽게 수술만 받다가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 집에서 왜 버텼는데요? 다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포기하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와는 인연이 없었던 부모라는 복을 아버님한테 모두 받았는데 갑자기 췌장암이라니. 혜주야, 내가 너한테 정말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뭐든 말씀만 하세요. 내가 죽더라도 잠시만 이 집에서 꼭 버텨다오. 너한테 꼭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내가 죽더라도 이건 너한테 꼭 약속하마. 아버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시댁 식구들 중 저를 아껴줄 사람이 없는 걸 아시고 제가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버리던지요. 저는 아버님이 부탁하신 3개월은 꼭 버티겠노라 약속드렸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정말 손도 못 쓰고 아버님은 세상을 등지셨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저 역시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이런 저를 보며 시모와 시누이들은 오히려 손가락질 하더군요. 언니, 누가 보면 언니가 아빠 딸인 줄 알겠어요. 적당히 좀 해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쥐어짜는 거 아닌가 몰라.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슬픈 기색이 없었어요. 아버님한테 돈만 받아다 썼지 가족이란 느낌이 전혀 없기는 했지만요. 아버님의 유품 역시 제가 다 정리했어요. 시모와 신우들은 꺼림칙하다며 손도 대지 않고 있었거든요. 돈이 얼마나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아버님 또한 참 검소하게 사셨더군요. 눈물로 또다시 며칠을 보냈어요. 아버님의 49제까지 저는 살이 10kg이나 빠져버렸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린 제사상을 차리다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신경을 쓴 데다가 밥도 못 먹고 허약해져 있는 찰나 몸살 감기까지 왔으니 몸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던 거죠. 집에 저와 승아뿐이었고 아이가 119에 전화를 했더군요. 응급실에서 몽롱한 정신으로 눈을 뜨니 승아가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승아야, 울지 마. 숙모 괜찮아. 응급처치를 하고 그 조그만 아이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을 나왔어요. 어지러움이 가시지를 않더군요. 자정을 한참 넘기고 집에 오니 제가 차리다만 제사상이 그대로 있고 아직 아무도 없더군요. 저와 승아는 둘이 간소하지만 간절히 아버님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제사를 마쳤어요. 새벽 3시가 넘어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4명의 시댁 식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취기가 가득해 혀도 꼬부러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더군요. 이게 뭐야? 간소하게 제가 제사 지내드렸어요. 아버님 49제시잖아요. 간소? 그런 걸 왜 하냐? 그런데 너 얼굴은 꼬라지가 왜 그러냐? 사실 잠깐 기절을 했는지 승아가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언니, 웃기지 마요. 49제는 무슨? 저런 기분 나쁜 제사상 차려놓고 누구한테 착한 며느리라면서 보여주려고요? 그냥 응급실 침대 가서 자고 온 거 아니에요? 맞아, 꾀병이지 뭐. 취한 남편과 시모, 시누이들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저를 실컷 조롱했고, 아버님이 부탁하신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49제까지 제 손으로 보내드린 것에 만족하며 이제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 집에 남아있어도 사람 대접 못 받을 승하까지 제가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죠.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차근차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막했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장사나 판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더군요. 또 저 혼자면 모르겠지만 아이까지 데려가려면 잠깐씩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았어요. 밤낮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스한 수트 차림을 한 말끔한 신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성규종 사장님의 개인 자산을 관리해온 이성한입니다. 아버님의 개인 자산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성규종 사장님의 유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차피 저는 며느리이고 딱히 그 분야는 알지도 못해서 그냥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사장님의 유산을 한혜주 씨께 전부 남기기 위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유산을 제게 남겨요? 아버님 유산을요? 네. 지금 사모님이셨던 이지미 씨, 큰아들 성기호 씨, 둘째 딸 성진아 씨, 막내딸 성희주 씨가 유산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성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가셨습니다. 아니, 아버님 유산은 당연히 그쪽 식구들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며느리인 한혜주님께 오롯이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찾아보셨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과 세 자녀분들은 성 사장님의 재산만 바라고 빨리 운명하시길 바랬더군요. 그 셋이서 몰래 이야기를 나눴던 파일까지 다 있습니다. 이성환 씨는 제게 그 녹음을 들려줬고 듣는 내내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아빠 죽는 거 맞아? 나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최장암이 암 중에 거의 최고 살인마라는데 네 아빠가 살아나겠니? 하긴 그게 아빠라고 할 수 있니? 지 와이프랑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돈 아끼더니 혜주한테 하는 것 봐라. 맞아. 나도 진짜 아빠 유산 보고 여태까지 참은 거야. 나를 얼마나 나쁜 딸년 취급했는데. 야. 나는 장남 대접도 아예 못 받았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는 게 아니었다고. 집에서는 혜주가 긁어대지. 아빠는 계속 일하라고 뭐라 하지. 오빠는 좀 심했어. 겁나 오랜 기간 많이 놀았잖아. 야, 너만 하겠냐? 예, 아무튼 니네 아빠 죽으면 장례 빨리 싹 끝내고 혜주도 내보내고 우리끼리 편하게 좀 살아보자. 아, 그동안 얼마나 숨 막혔던지. 우리 노래방부터 갈까? 예의상 3호곡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모자란 년. 3호곡은 엄마한테 하는 노래고 노래방 가서 찬송가나 불러라. 좋은 데 가시라고. 이것 말고도 다른 대화를 더 들려줬지만 저는 구역질이나 더 들을 수 없었어요. 성 사장님이 집안에 도청까지 해가면서 수집한 녹음입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다른 가족이 사장님을 외면해왔던 일들을 서면으로도 남기셨고 영상으로도 직접 남기셨습니다. 영상으로 아버님이 남겼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고 오로지 한혜주 씨에게만 모든 것을 남기겠다고 유언하신 영상입니다. 저는 오열하며 쓰러졌고 한참 동안 아버님 영성 사진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모든 진실을 안 내 사람은 온갖 지저분한 방법을 동원했고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오갔어요.
3년에 걸쳐 결국 아버님의 유산은 대부분 제게 상속이 되었죠. 아버님 유산만 믿고 있던 내 인간들은 지금도 아버님만 탓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다행히 승아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직 법적 절차가 좀 남아있지만 승아 본인이 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으니 역시나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승아와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바닷가를 산책해야겠네요. 글을 쓰다 보니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조만간 찾아뵈러 가야겠어요. 지금까지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